네,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지, 표심은 어디로 갈지 관심인 가운데 오늘도 여야 후보들은 각각 판세 뒤집기와 굳히기를 위한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사전투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기준으로 서울이 13.3%, 부산이 11.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벌써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간의 이 높은 투표율 민주당의 호재라고 알려져 왔었는데 이번에는 유불리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적극적 지지층들이 그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로 귀결됐던 것은 맞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를 전체적으로 예측해 보면 유권자 수 대비했을 때 약 50% 정도를 당선권으로 보면 한 210만 표 정도를 어느 후보가 서울에서는 당선이 될 것이고 부산 한 70만 표 정도면 당선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몇 가지 수치에 좀 주목하는 게 있는데 네. 일단 후보 간 그 격차는 그 여론조사 공표 공기 기간 직전에 꽤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지만 네. 그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경우는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쭉 보면 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적극적 지지층들이 응답률이 한 8% 내지 10%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샤이 진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의사를 아직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관건인데 실제 지금 나와 있던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주변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선거 초중반만 해도 내가 투표해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내가 투표한다고 한들 되겠느냐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가 하면 혹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것이 사전투표 분위기로 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인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반영이 되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투표를 잘 안 하던 층이 얼만큼 투표에 가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세대 투표 현상이 있으면서 60% 이상의 고령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젊은 층에서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 투표 성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독특하게 20, 30대 층이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서면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투표율이 낮았던 젊은 층들이 투표에 많이 가세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 하나하고 결국은 또 다른 측면은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안 하던 층, 즉 중도층 이제 각각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외에 중도 성향의 이제 층들이 투표에 가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그럼 이제 중도층들이 가담을 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대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선거날이 딱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여야는 계속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이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계속 선거 초반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야 이걸 네거티브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지만 계속해서 오 후보의 거짓말이 확인되고 직접적으로 그 진술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출연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그 오세훈 후보를 측량 과정에서 봤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보면 그 최초에 사실은 그분들 말씀대로 왔으면 그냥 온 거지 왜 이걸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거 막판에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이 됐을 때 믿고 맡길 만한 시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1년짜리 시장이지만 어떤 시장을 펼칠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부동산이라든가 청년정책, 보육, 육아 등 아주 구체적이고 밀접하게 생활에 사건에 있다. 실제 그분들의 요구가 잘 반영돼 있어서 정책에 대한 어떤 호소도 국민들에게 좀 미치고 있어서 이제 긍정적 평가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제 선거 막판에도 역시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지금까지의 이제 불리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바뀌는 그 상황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떤 최대 변수 어떤 것들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거의 이제 뭐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뭐 오늘 이제 사전 투표도 이틀째 날 이제 오늘 끝나는 것이고, 이제 본 투표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제 양 진영에서 화력을 쏟을 것은 거의 다 쏟았다고 봅니다. 그냥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이 선거를 정권 심판의 선거로 규정을 하고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잡아갔고, 또 이제 민주당은 이 선거를 어떤 후보 개인의 어떤 자질과 능력의 문제를 가지면서 검증, 네거티브가 가미된 이런 이제 선거로 이제 몰고 갔는데, 결국은 민심은 결국은 정권 심판이냐 정권 지지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뭐 네거티브 전을 통해서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LH 땅 투기 사건이 터지고,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 이틀 전에 이제 14%에 대한 자기네 이제 그 임대료 인상건이 터지면서 거의 뭐 그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저는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프레임 싸움에서 완전히 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사실 나서면서 가덕도 신공항 현장에 방문하고, 또 재난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 편성하면서 또 총선 선거 전에 긴급 편성해서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정권 심판 쪽에 무게를 실고 드는 걸 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그 100여 개 무효인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앞서 이제 내곡동 땅 얘기를 해주셔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박영선 후보가 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사퇴를 안 하면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직 사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뭐 진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캠프의 핵심적인 관계자분들이 어떤 입장을 방침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보 사퇴로 이어지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내곡동 문제라든가 지금 오세훈 후보의 계속된 거짓말과 관련해서 실효적이고 어떤 특단의 어떤 사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 내용,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볼 때 명백하게 특히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방침과 내용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 사퇴는 선택지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연일 이제 오 후보의 거짓말 의혹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 오 후보를 직접 봤다라는 식당 주인의 증언이 나오면서 또 오 후보는 이걸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저도 뭐 그 김어준의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제 그 식당 주인들이 출연을 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쭉 들어봤는데, 저는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015년에 일어난 일을 그때 식당 주인하고 아들이 나와서 의상 차기, 그다음에 그 경작인이 이제 주방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2005년에.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그럼 16년 전인데 그렇죠. 그 16년 전의 일들을 그렇게 어떻게 소상히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신빙성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투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나와서 무슨 의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각각의 이제 그 표심은 이미 그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도가 이제 의심스러움. 그래서 결국은 사실 진위의 문제는 그 선거 이후에 결국은 지금 각 뭐 경작인이든 뭐 식당 주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신의 주장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실은 가려져야 될 텐데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검찰이라든가 이미 고소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선거 구도를 민주당이 잘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지지냐 이 선거거든요. 근데 개인에 대한 후보의 문제를 계속 파고들어서 결국 국민의 관심사하고 동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집착을 하면서 결국 캠페인을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후보별로 좀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학가 등을 돌면서 이제 2030 청년 세대 민심 확보에 나서는데요. 그간 좀 공약을 보면 청년 교통비 할인이나 청년 반값 데이터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청년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이게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제 발표된 공약인데 실제 그 캠프에서도 그렇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청년층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 이슈이기도 하지만 특히 20대들에게 있어서는 취업 이런 준비를 하면서 아주 실생활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라든가 국가가 관심을 갖고 본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교통비 할인이라든가 데이터를 주는 문제는 뭐 꽤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지나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내곡동 문제 관련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자세해서 오히려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법원에서 이 진술도 이제 다 증거가 되는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복수의 사람들이 같은 진술을 하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재판에 가면 오세훈 후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세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는 말은 성립 대비 어렵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 후보의 오늘 유세 일정도 좀 살펴보면요. 수서역과 고속터미널 유세를 이미 펼쳤고 오후에는 용산역을 찾은 뒤에 금천구, 관악구 등 그동안 좀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이 서남권을 찾게 됩니다. 역시나 오늘도 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세훈 후보는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첫날 유세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 전역을 돌고 있고 이번에도 뭐 딱히 서남권만을 도는 건 아니고 강남 전역을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점에서 유세를 하면서 분위기, 대세론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을 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청년들과의 어떤 캠페인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박영선 후보가 이제 반값 데이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교통비를 내려주겠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지금 그런 거에 지금 그렇게 예민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박영선 후보가 지난번에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을 좀 폄하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지금 데이터 값 얼마 해주겠다, 교통비 얼마 해주겠다고 해서 청년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현 정부의 어떤 계속 공정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고 대단히 위선적인 이 모습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캠페인에 실패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박 후보의 공약을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세훈 후보의 공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부분이나 그런 거는 보신 게 있습니까? 예, 청년 공약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 공보에 보니까 이제 뭐 한 줄 정도인가로 제 표현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취업 상한학교인가요? 뭐 이런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준비하고 이러는 게 부족하고 잘 안 하니까 잘 못하니까 이런 거를 일종의 과거의 어떤 상한학교식 이렇게 굉장히 권위적인 방식의 어떤 그 뉘앙스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취업이나 일자리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실 정책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당사자들 본인의 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결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것처럼 그게 유일하게 좀 보이는 공약이 그거여서 좀 일종의 이제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 젊은 세대 말로 좀 꼰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의 공약만 눈에 띄고 있어서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시장 선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그 공표 금지 기간 마지막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형준 후보가 좀 큰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간 많은 의혹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박 후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심의 변화가 앞으로 좀 이동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부산의 그 여론조사와 실제 그 저변의 민심 흐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여론조사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선거에서는 구도 자체가 시작할 때 뭐 여당의 불리한 선거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민심에 좀 분노를 일으킬 만한 LH 사건들이 하고 이제 불리한 이슈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는 정부나 정부 여당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박형준 후보의 의혹과 비리 문제들이 워낙 커서 바닥에서는 저런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면 이게 이제 부산의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저런 분을 부산시장으로 우리가 뽑아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 이후에 선거 막판에 가면서 이제 결집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서 여기도 역시 서울과 같이 끝까지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교수님이 보시는 이 부산에서의 남은 변수들, 최대 변수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뭐 여전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속 이제 네거티브성 말을 하는데 저는 포인트를 진짜 잘못 잡고 있다 생각해요. 뭐냐면 이번 선거는 이 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의 그 수장이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정책 많은 정책적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민주당 후보들이 나와서 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또 혹은 뭐 대출을 완화하겠다 각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는 어제도 새로 부임하신 이호승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정책의 일관성,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본인의 정책 기조를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재보선이 이처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의 전초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하면 항상 좀 거론되는 이제 인물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어제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장을 찾아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글쎄요, 뭐 서울 시민으로서 당연히 선거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과 함께 이건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잘 기획된 정치 행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선거 이전에 간간히 이 선거의 의미를 규정하는 메시지를 냈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 일정도 공지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지자들이 왔었고 언론이 취재가 집중됐던 걸 보면
본인의 정치 행보로서 사전투표 행세에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일관되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은 시기를 보면서 적정한 스탠스의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은 안동지청장이신가요?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해 달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뭐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고 그렇게 하실 것으로 보여지지만 적어도 본인이 명분으로 세웠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차기 대선 구도를 보는 철저한 정치인의 행보를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잘 기획된 행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치를 윤석열 총장이 원래 기획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고 정치의 길로 내몰린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그 갈등 속에서 결국 내몰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웃긴 거죠. 정치를 하라고 내몰아놓고 지금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친을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모시고 가면서 사실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저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예. 구순이신 부친을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를 같이 했다. 이건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투표를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거는 본인이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반격의 출발점이 이번 투표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강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 정치적인 감각이 높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